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겸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학 강론입니다. 경찰학 강론 수업을 하기 전에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이게 대학 수업이 뭐 대면 수업을 했다가 비대면 수업을 했다가 또 대면 했다가 비대면 했다가 뭐 수업이 사실 굉장히 가르치는 교수나 또 수업을 듣는 학생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학 강론도 비대면으로 제가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지금 뭐 3단계 뭐 들어가기 직전이라서 지금 뭐 집합금지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학생들 모아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경찰학 강론도 비대면으로 제가 이제 찍어서 구글 클래스룸 사이트에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유튜브에 올렸다가 구글 클래스룸으로 연동을 시키면은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는데 수업을 찍기 전에 경찰학에 뭐 관련이 없는 분들, 이노겸 TV에 들었더라도 구독자를 하더라도 관련이 없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본질적으로 제 대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 위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경찰학 강론은 생활안전경찰, 수사경찰, 경비, 교통, 정보보안, 외사경찰 뭐 이런 어떤 경찰 활동, 경찰의 각 분야의 활동을 다루는 것이 경찰학 강론입니다. 그래서 이 뭐 생활안전, 수사행사, 교통경비 이거는 쉽게 말하면 경찰서가 막 각 과들이 있죠. 과별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실무적인 활동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강론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경찰 어떤 일 하고 수사경찰 어떤 걸 하고 경비경찰 어떤 거 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 각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알아보는 것이 경찰학 강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생활안전경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안전이니까 우리 일상생활의 안전과 관계된 경찰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일상생활 안전과 가장 관계된 것은 바로 지구대와 팔소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고 범죄 예방을 하고 교통사고 초동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폭행 상해 현장에 초동 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생활안전에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경찰관들이 하는 활동이 생활안전경찰활동이다. 이래 보시면 아주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전경찰활동을 살펴보려면 먼저 범죄란 무엇이고 범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사실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설명 안 해도 거의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로 형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이 생활안전경찰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뭐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이 범죄 학파에 따라서 범죄 원인도 전부 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학술적인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자, 중요한 범죄 예방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09페이지입니다.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범죄 예방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뭐 억제 이론, 치료 및 갱생 이론, 사회 발전을 통한 예방 이론,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여기 또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환경범죄 이론, 집합 효율성 이론, 깨진 유생 이론, 크게 7가지 이론인데 이 7가지 이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어떻게 하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째는 억제 이론인데 이 억제 이론은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가 개인의 어떤 자유의지로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개인 스스로 내가 범죄할지 말지를 개인의 의지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죠. 원인을 그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는 결국에는 개인의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억제 이론은. 그러니까 개인의 책임이니까 개인을 강력히 형사처벌하면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벌법규에 예를 들면 어떤 형량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으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아동 조주빈 사건, N번방 박사반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동 포르노 범죄에 대해서 그다음 아동 성착취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죠. 이런 분들 굉장히 강하게 처벌한 것이 외국의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게 처벌했어요. 예를 들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는 것 자체만 해도 외국에는 기본적으로 징역 5년, 10년, 20년씩 때립니다. 우리나라는 아동 포르노 소지하면 처벌 안 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하더라도 아주 경미한 벌금형으로 끝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 포르노 소지자한테 죄의식이 없어요. 이번에 이제 N번방 사건으로 형량을 굉장히 강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아동 포르노 범죄, 아동 성착취 범죄가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은 이 억제 이론에 따른다면 강력한 처벌,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에 억제가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떻게 억제가 된다고 봐야 이 이론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의 범죄를 좀 줄일 수 있다. 일반 예방 효과를 강조한 것이 억제 이론입니다. 다만 이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충동적 범죄는 좀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의성이 있는 범죄가 아니고 충동적 범죄, 순간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나는 범죄, 예를 들면 묻지마 범죄, 정신질환자의 범죄, 이런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점 내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아파트 방화범 안인드 같은 거 정신질환자죠. 정신질환자로 해가지고 조현병으로 한 58에서 60배 정도 진단을 받았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산 아파트에 불을 질러가지고 사람이 나오니까 칼로 찔러 죽이고 불에 타 죽고 그래서 22명이 사상자를 발생했죠. 이런 것들은 억제 이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치료 및 갱생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범죄는 개인 책임이 아니고 사회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죠. 사회의 책임이니까 사회에서 뭔가 처벌이 아닌 치료나 갱생이나 교화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즉 개별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치료나 갱생이나 교화라든가 선도를 잘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을 특별 예방 효과로 불러요. 이거 치료 갱생 이론입니다. 여러분 교도소 갔다 오면 새로운 범죄를 배워온다고 그러죠. 교도소는 처벌 기관이기도 하지만 갱생 교화 기관인데 과연 교도소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의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치료 갱생 이론도 지금 굉장히 교정화에서 발전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 뭐 민영교도소에 있죠. 그런 걸 통해서 굉장히 재범률이 없는 교도소 갔다 와도 재범률이 없는 그런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일이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발전을 통한 예방 이론은 사회적 환경이 범인의 내재적 환경보다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 환경을 개선하거나 국가가 발전함으로써 범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가난하면 가난한 걸로 범죄가 발생하겠죠. 그럼 사회가 잘 살게 되고 사회적 극빈층이 없어진다면 극빈층이 가난해서 생기는 뭐 장발장인 범죄는 없어지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빈익빈 부익부로 발생하는 어떤 범죄는 굉장히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후진국적 범죄는 선진국이 되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회 발전을 통한 예방 이론입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해야 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엄청난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입니다. 자, 여기는 세 가지 이론인데 합리적 선택 이론, 일상활동 이론, 범죄 패턴 이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은 뭐냐면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해서 이익이 비용보다 더 커야만 범죄를 결행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도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범죄자는 여러분 제가 경사과정 해봤지만 자기가 잡힐 것 같으면 안 합니다. 잡힐 짓을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도 안 잡힐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얻는 이익이 클 것이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합리적 선택 이론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보이스피싱이죠. 보이스피싱 조직 잡히는 경우 좀 약하지 않습니까?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얻게 되는 이득은 큽니다. 그 다음 일상활동 이론은 모든 개인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발생의 3요소는 범죄자가 있고 범행의 대상이 있고 보호자가 없으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가정 내에 일어나는 어떤 친족 간의 성범죄입니다. 오늘 뉴스도 보니까 아버지가 이혼했는데 애를 말이죠. 8살 때부터 자기 딸이 친딸을 성추행했더라고. 14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성욕구가 존재하니까 보통 친부가 친딸을 성추행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반일적이죠. 죽일 놈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일상활동 이론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범행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 패턴 이론입니다. 범죄는 일정한 장소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죠. 특정한 장소에 범죄가 계속 발생한다. 대표적인 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경기도 화성 인근에서 연쇄적으로 살인 사건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많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그 화성 인근에 사는 거예요. 범죄자 일상행동 패턴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범죄 대상을 물색해서 범행을 한다. 그래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범죄 지역의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뭐냐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나는데 범행을 지리적 프로파일링 해보니까 범인은 이 근처에 살고 있다. 이 근처에 누군가가 범인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범죄 패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범죄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 범죄 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적 요소를 파악해서 이 환경 요소를 없애주면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이론이죠. 대표적인 게 오원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에서 2012년도에 오원춘이가 뒷골목이 어두운 뒷골목에서 여대생, 직장 여성이, 여대생이 아니죠. 직장 여성이 매일 밤 11시 가까이 퇴근해 오니까 그때를 노렸다가 범행을 한 거예요. 범행을 할 수 있는 환경 요소가 된 거죠. 이게 환경범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집합효율성 이론은 주민 상환의 신뢰나 연대감이 있으면, 즉 이러한 연대감을 통해서 비공식 사회통제를 통해서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압니다. 저 식구가 몇인지, 뭐 시집이면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죠. 그 다음에 아들이 어디 사는지, 딸이 언제 사는지, 언제 집에 오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이 가면 바로 소문이 나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집합효율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 외지인이 돌아서 노골적으로 범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도시는 누가 사는지 모르잖아요. 이웃집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효율성 이론이 하면 시골이 도시보다 범죄를 예방하기도 쉽다는 것이죠. 범죄 예방이 좋다. 그 다음에 깨진 유치장 이론 여러분 다 압니다. 경미한 어떤 무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동차를 깨진 걸, 유치장을 깬 상태에서 내버려뒀더니 처음에는 타이어를 빼고 배터리를 빼고 나중에는 빼갈 게 없으니까 자동차를 작살내더라.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깨진 유치장 이론입니다. 경미한 위반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 자, 이번 시간에는 범죄 예방 이론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